그냥 상속 안 받아야 되는 거네. 그냥 그거는 포기, 상속 포기. 아, 상속 포기라도 이건 내야 돼요. 그냥 생각 안 하고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증여세. 예. 이거는 꼭 실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사항.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거예요. 뭐 생활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아들, 딸한테 용돈을 주는 것도 뭐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용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거는 5천만 원 딱 정해져 있는데 그냥 한 30만 원, 50만 원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제 법상 보시게 되면 비과세라는 항목이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사회 통념상 뭐 인정되는 이재 보호물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보면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래서 뭐 학자금, 장학금, 그다음에 혼수용품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부양자의 생활비가 그럼 얼마냐? 맞아요. 그렇죠. 가격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천차만별인데. 사실 누군가에게는 10,000원이 생활비고 누군가에게는 하루에 생활비가 1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걸 기준점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세법을 전부 다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걸로 자산 형성을 하면 안 된다. 생활비는 휘발성이다. 말 그대로 받아서 내가 지금 이런 커피를 사 먹거나 이런 비용으로 쓰는 거지. 이걸로 자산 형성이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뭐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건 말 그대로 증여다. 근데 대부분의 예규가 그렇게 결론 도출 좀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잖아요. 네.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조부가 손주는 피부양자가 아니에요. 부양 의무. 맞아. 그러면 제가 저희 할머님에게 지금 20년째 용돈을 매월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인정을 못 받겠네요. 역으로 이제 역증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정도의 생활비를 사실 과세관청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다 추징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역으로 된 거는 거의 안 본다고 봐야죠. 그냥 오히려 이제 상계로 보죠. 상계로 이렇게 세무조사 때 그걸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필요 시점마다. 왜냐하면 교육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교육비가 뭐 이제 대한민국 평균으로 잡으면 한 5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신입생 됐다고 1억 원을 주면 그거는 뭐 4년치 교육비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죠. 그러고 이제 조사가 일어나면 대부분 그거는 자산 형성으로 좀 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 그러세요. 나 이렇게 자녀가 결혼할 때 뭐 전세금 뭐 3억 주택 살 때 얼마 줬는데 걸린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사실 대부분 기존에는 없었죠. 근데 17년 파리 대책 때 다시 생겼던 게 있었잖아요. 주택 취득자금 소명. 주택 취득자금 소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자금 보시면 나오는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주택 매수할 때는 말 그대로 6억 원 이상이거나 뭐 다 아실 테니까 투기과열지구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여기 취득할 때 이거 써야 되는데 요즘 이제 이걸 모르세요. 이게 토지 취득할 때도 요즘 이제 써야 된다라는 거. 22년 2월 28일 날 이제 개정이 됐었는데. 토지 할 때도 이제는 자금조달계획서 써야 된다. 그걸 이제 나대지 사서 주택 올릴 때는 그러면 이걸 안 쓴다는 걸 알아서 적용을 했었던 거죠. 제가 처음 썼던 책이 사실 나의 토지 수용 보상금 지키기라고 수용 업무를 원래 많이 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LH 그 뭔가 안 좋은 사태가 좀 터졌었잖아요. 토지 수용 관련해서. 그거 연관성으로 지어진 세법이거든요. 이게.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거 쓸 때 주택 취득 때는 아니면 토지 취득 때는 요즘은 이제 취득자금 소명을 해야 되니까 증여세 이슈 당연히 드러날 거고. 그럼 이제 말씀하셨죠. 그럼 전세금 주자. 전세금 주면 안 걸리겠지. 근데 전월세 신고제 돼버렸기 때문에. 다 신고가 들어가잖아. 그리고 23년 6월 1일부터는 이제 과태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다 오픈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그게 RHMS 이제 그 행정부나 국토부랑 같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 아마 저장이 될 테니까, 기재부가 그거를 이제 활용을 안 할까라는 생각은 항상 퀘스천 마크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타이트하게 가면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안 쓰는 게 또 있어요. 우리 신축 분양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검인계약으로 30세대 미만의 이제 공동주택은 그렇죠. 검인계약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풀리면 아마 이거 쓰는 지역이 점점 이제 줄어들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건 좀 유의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죠. 미리미리 생활비 주거나 이런 것들 하면 근데 이거 언제 다 걸리냐면요. 상속세 때 걸려요. 맞아. 네.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는 전혀 안 걸리지 뭐. 왜냐면 국세청 행정인력이 전국에 14,000명에서 15,000명 정도 그게 계세요. 어떻게 다 봐. 예.
그리고 일산세무서에서는 그 계좌 오픈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상속세는 신고서 들어가고 나서 조사할 때 그거 무조건 10년치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보냐면 사위 며느리 손주 봐요. 그래서 그 거래 내역에서 그냥 간단합니다. 솔팅 이렇게 해요. 오간 것 클릭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쫙 추적이 다 되지. 그럼 이제 반대급부의 거래 내용이 있었는지를 입증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많은 세금이 쌓이죠. 왜냐면 뭐 제가 여러 번 일례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증여했던 재산가액이 토지였어요. 기준시가 3억 원짜리였는데 그때 증여세 안 냈기 때문에 증여세, 그 다음에 그때 신고불성시 가산세, 그 다음에 9년 11개월 쌓인 납부불성시 가산세, 이걸 상속세 다시 얹어서 상속세 신고불성시 가산세, 납부불성시 가산세 하니까 이게 3억 2천 나왔거든요. 얘만.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가산세가 쌓이면 무섭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워서. 뭐 한도가 막 100%로 알고 계신데 한도가 없어요. 그냥 상속 안 받아야 되는 거네. 그냥 포기. 상속 포기. 아, 상속 포기라도 이건 내야 돼요. 세금은 내야 돼요. 신고에 뭐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상속세는 전체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 의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 안 내고 딴 사람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치명적이죠. 와, 이거 유도탄이네요, 그냥. 끝까지 따라오네. 그러니까 상속세에 대해서 그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 이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말 그대로 상속세는 주변에서 경험한 사람이 많이 없어서 사람이 줘도 돼 이러시다가 딱 한 번 경험하시면 주면 안 되느라고 바로 바뀌세요. 조심히 줘야 돼. 근데 문제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으면 크나큰 오해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쌓여요, 계속.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열심히 일하고 경제활동하니까 돈이 쌓이지 줄어드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쌓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그러니까 중년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해야지 이게 텀 자체가 이렇게 시간이 뭐 10년 텀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는 못 하더라고요. 못 하고 막 해외 나가고 막 그런 사업체 차리고 막 이런 생각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일찍 하시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다 짊어지고 갈 거 아니니까. 요즘 그래서 가끔 물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LA랑 뭐 예를 들어서 핀란드랑 홍콩, 아이슬란드 뭐 이런 데 고객분들 있으세요. 그럼 줌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가끔. 네. 제가 이제 지금 다 연구가 되지 않는 호주는 상속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100억에서 300억 대 분들 컨트롤 많이 하는데 그 생각하세요. 그냥 기술이민 가자. 국적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제 세법은 사실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따지니까 호주 가서 살아보시다. 왜냐면 100억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해서 이제 과세표준 물론 이제 공제를 다 활용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세금이 45억이잖아요. 그냥 기술이민이면 뭐 10억이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기술이민 간 다음에 30억 원치 죽을 동안 써도 못 쓴다고. 상속세 그 돈 낼 거면 차라리 호주에서 살겠다. 그 생각을 이게 이제 리치 노마드 현상이란 거. 제도가 문제가 좀 있네요. 예전에 이제 루이비통 회장이 그래서 프랑스에서 국적 바꿨던 게 이건 실제로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아요. 제 친구 부모님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외로 이민 가는 거 준비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뭐 못 하셨지. 죄송 뭐 딱 되면 걸리면 그냥 그 상담 받아보고 이민을 생각해요. 네, 그렇더라고요. 워낙 많이 뜯어가니까. 세금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부모 자산이 그냥 50% 나라에 그냥 던져주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아깝죠. 제도 보완이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제 주택 취득 할 때 증여세를 또 세무조사를 한다고. 아까 이제 좀 말씀드렸던 자금 조달 계획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법이 이제 PCI 기법 많이 쓰는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 목록 지금 화면에 있는 거 보시면 네. 이 자기 자금이랑 그다음에 차입금, 타인 자금 입증해야 되는 거 다 아실 건데. 맞아요. 차용증. 결국 이제 차용증 왜냐면 제일 편하지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부모한테 증여받으면 증여세 많이 내니까 차용증 생각을 많이 하세요. 차용증 쓰는 법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그 날짜에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좌 거래이체 한 내역에 날짜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직도 이제 조사 펼쳐지면 그때 부랴부랴 이제 차용증 그때 쓰세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들은 반대 이 국세청에 이 정보 종이를 딱 넣으면 이게 몇 년도에 생산된 종인지 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좋아. 아니, 와, 종이를 넣어서 몇 년도에 생산한 거를 한다는데. 이게 첨단 과학기술 있는 그 부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주가 마르는데 3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하면 인주 바로 건져요. 아. 그러니까 그러게 저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밥 먹듯이 보니까 사실은 사실 제가 공인중개사님들보다는 매매 계약서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양도 상속 증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계약서 형태가 또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뭐 여기 이사침센터 박혀 있는 계약서 맞아.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먹지에 있는 네, 계약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의 시대마다의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왜냐면 조사는 대부분 3년에서 5년 있다 펼쳐져요. 증여세 조사는 이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조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와서 쓰면은 사실 입증을 좀 하기가 곤란하고 약 당일자에 써서 저는 이제 뭐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하다못해 이제 공중사무실 가서 확정일자라도 받아라. 왜냐면 공증 비용 너무 비싸니까 스캔 복사하고 뭐 내용 증명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근저당권 설정도 하죠. 부모님이 이제 말 그대로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해서 정말 명확하게 만들겠다. 뭐 그러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차용증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무조건 이자 지급 이제 정말 실질이어야 돼요. 예, 무조건 걸려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자 내역 줘야죠. 원리금 상환. 그때도 이제 말 그대로 무상 너무 저리로 하거나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도 사실 증여세를 부과되죠. 그래서 적정 이자율이 사실 4.6%니까. 4.6%의 무상이자 아예 영원 줬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 되는 게 딱 2억 1,7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의 자금을 빌린다 그러면 사실 무조건 이자를 지급하는 게 맞겠고 사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이자 지급하실 때 원천징수도 해야 됩니다 원래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 예,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그래서 27.5% 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저에게 이제 의뢰를 맡기시는 자산가분들은 그걸 월마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교에 무조건 남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내가 아들한테 빌려줌 하면 빌려줌. 아들이 이제 이자 갚잖아요. 이번 달 이자 갚음. 자동이체 걸어 놓으셔야 돼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게 입증돼야지 네. 실질적인 차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조건 말씀드리죠. 변제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그 경제적 활동도 안 하는 능력이 없는데. 자녀가 20억을 빌리고 변제를 한다 그러면 읽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예. 왜냐면 조사 시점은 항상 3년 정도 있다. 또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증명해봐 그러면은 어떻게 돈을 줬는지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있으세요. 그때 조사 한번 끝났다고 이제 그 다음 이자 안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안 줬던 내역들까지 다 부정을 당할 수 있죠. 왜냐면 상속세 때 조사 똑같이 펼쳐지니까. 예. 그게 좀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쉽지 않다. 왜냐면 요즘같이 자산가치 높아져 있는데 자녀가 주택 살려면 뭐 다들 아시지만 근로자 생활로 하게 되면은 뭐 몇십 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네,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아까도 말했지만 당이 나눠서 10년에 한 번씩 깔끔하게 그냥 해주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콤보로 마지막에 사업자금 딱 창업자금 해가지고 해주고 딱 하면은 마무리. 이렇게 해주면 좋지. 나중에 이게 아파트 하나 줘봐야 어서 날려먹고 와요. 줘봐야 나도 날려먹고 같이 날려먹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세 저는 이거 봤는데 이거 진짜 피 마르는 것 같은데 상속세 세무조사 그리고 또 여기서 핵심이 되는 사전증여 세무조사 이때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말 그대로 금융거래 내역을 다 10년치 걸 다 확인하기 때문에 네네. 말 그대로 계좌이체 내역 서로 왔다 갔다 한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말 그대로 빌릴 수도 있거든요. 자녀가 잠깐 빌렸다가 변제 내역 있으면 조교를 제발 쓰셨으면 좋겠어요. 종사 때 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이거 돈 빌려주고 받은 거다. 어떻게 압니까? 진짜 모르죠. 절대 몰라요. 그리고 변제할 때 또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하세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맞아. 이게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장으로 만약에 이체하면 내용을 적어야지 되지. 내용 없이 그냥 이름만 해가지고 딱 뭐 박병찬 해서 그냥 가면 모르잖아요. 돌아가신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다 증명이 안 된 돈이니까 다 증여로 보고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걸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럼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억울함의 증빙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증여 추정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소명 의무가 있거든요. 일단 때리고 소명해라. 근데 이게 대법원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례 많이 보게 되는데 대법원 판례 가도
예, 입증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나의 주장, 일반적인 주장일 뿐이니까 사실은 입증이 정말 어렵죠. 뭔가 진짜 문서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부의 이전은 진짜 약간 안 주더라도 공론화는 좀 해놔야 된다.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대비 요약 준비. 부모도 알고 자녀도 알고 안 줘도 되는데 거래 내역이 무조건 생겨요. 부모 자식 간에는. 생기지. 그러니까 무조건. 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공유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이제 점점 넘어가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요 오늘 가서 이 부의 이전을 사셔서 나는 하나 받았어. 사인 해주셨어. 여기에 나오니까 여기에 진짜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고 뭐 시뮬레이션까지 돌려가지고 나오고 전화번호도 넣어놓으시고 막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부모님 한번 보시고 여기 전화번호 있다니까. 아니, 여기 22,000원이야. 아 22,000원? 요즘에 25,000원이면 싼 거야. 그치, 그치. 뭐, 450페이지인데. 2억 2천원 아껴주는 건데 22,000원 싸게 먹히는 거지. 네. 어쨌든 이거를 좀 읽어보시고 자녀분도 이게 식이 있어야 돼요. 뭐 저도 계속 증여나 이런 거 증여나 상속에는 관심이 많아갖고 찾아보고 하는데 이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죽기 전에 상속은 누구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속세 나오든 안 나오든 넘겨주실 겁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니까 꼭 책도 준비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이장훈 세무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세금에 관련된 거 다 좀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사병법 박병찬. 그리고 두꺼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